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크게 줄이면서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는 모두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나라살림은 105조 원 적자를 기록해 추경에는 적자 국채 발행이 따라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예고 대비 1조 3천억 원 줄여 2조 3천억 원으로 다시 발표했습니다. 줄어든 1조 3천억 원은 오너 일가가 보유한 한화에너지에서 일반 주주보다 비싼 가격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계속 근로가 10년간 경제성장률 1.4%포인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크게 줄이면서 2,330선대 중반, 거의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600대 중반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은 여전히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의 자세한 흐름 그리고 주목할 종목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아쉽지만 괜찮은 회복세다 싶었는데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보합권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상호 관세가 부과된 70여 개국이 미국의 본격적인 협상 요청을 시작하게 되면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아직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반등폭도 제한적인 모습이고 장 전에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넘는 잠정 실적 발표에도 주도 대형주가 부재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도 대형주 부재 속에서 6월 3일 조기 대선일 결정으로 정치인들의 조기 대선 유력 후보들의 출마 본격화에 이재명 대표 관련주로는 상지건설이 상한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 관련주로는 진양화학이나 진양산업이 강세, 그리고 김문수 장관 관련주로는 세원물산, 대형부장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정책 관련으로는 세종시 수도 이전 기대감에 계룡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유라테크와 프롬파스트 등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엔젤산업 관련주로는 에르코스와 꿈비, 제로투세븐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 일자리 및 교육 온라인 관련주로는 데이원 컴퍼니와 일리스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반적으로 국내 정치적인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우려점이라고 하면 관세 문제일 텐데 오늘은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그 관세를 조금 피할 수 있는 업종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시장 낙폭 과대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는 업종인 바이오제약과 조선기자재 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별주 제외 그리고 정치 관련주 제외하고 나서는 정고점 및 박스권 돌파를 시도한 업종 중에서 두 업종이 가장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바이오제약은 상호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불안감이 덜한 상태이며 추가관세 품목에서 원료의약품이 지정되어도 실제 충격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주목할 업종입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4월 말에 세계 3대 암학회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도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기자재 업종인데요.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린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상호관세 충격을 LNG 수입으로 메우려는 미국의 계획까지 겹쳐져서 추가로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한국카본이 불안한 시장에서도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동성화인텍이나 HD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하나엔진 등도 실적 상향이 기대되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흔들리는 경제 속에서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용배 기자, 국회 논의가 이제까지는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인데 정부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분야별 사업 예산부터 특정됐습니다. 우선 통상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에 3조에서 4조 원가량 투입하는데요.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추가로 공급됩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보조금 신설 및 확충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비효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산불과 관련해선 계획 확정 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복구공사에 착수하고요.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예방 진화책에도 고도화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 세부 사항에 일부 얼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주요 양당 모두 시급성은 공감하나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그 규모를 재검토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처럼 경제를 살리기엔 10조 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조 원 추경을 두고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장은 정부와 정당 간 정책 조정을 위한 정당 정책 협의회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지난해 나라살림은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10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따라오게 돼서 건전성 악화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나라 적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결산보다 적자 폭이 17조 7천억 원 확대되면서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0.05%포인트 높아져 4%대를 돌파했습니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확대된 건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왔지만 민생사업 등 지출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인데요. 지난해 총 세입은 53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39조 원 늘었고 총 지출은 529조 5천억 원으로 39조 원 증가했습니다. 총 세입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는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감소하며 7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줄었으니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지난해 나라 빚인 국가 채무는 1,175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결산보다 48조 5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다만 원화 외평채 미발행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인한 주택채 감소 등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추경까지 더해지면 미래 세대가 갚을 나라빚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국가 결산상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2천억 원 남짓인데 나머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국가 채무는 9조 원 이상 늘게 됩니다. 기재부는 추경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해외와 거래한 결과는 흑자였습니다. 지난 2월분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0년대 들어 역대 세 번째 최장 기록인 2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냈습니다. 다만 2월까지는 관세 영향이 없어서 앞으로가 걱정인데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우선 지난 2월 흑자 규모는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1월보다 42억 달러 이상 많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약 7억 달러 커졌습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16년 79억 3천만 달러, 2017년 74억 4천만 달러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22개월째 흑자로 2000년대 들어 세 번째 최장기간 연속 흑자입니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81억 8천만 달러로 23개월째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조업일수 감소 등 계절적 요인 해소에 감속했던 수출이 증가 전환하며 전달보다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네, 수출이 537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 컴퓨터, 의약품, 승용차, 정보통신기기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은 줄었습니다. 수입은 45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의 감소가 이어졌지만 반도체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확대되고 소비재도 늘면서 1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32억 적자 폭이 커졌는데 이 가운데 여행 수지가 14억 5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관세 영향은 4월가량부터 숫자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급격히 나빠진다기보다 점차 시간을 두고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기업들 상황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크게 넘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1조 원 넘게 뛰어넘은 6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 원동력은 뭐였고 또 앞으로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일단 1분기 실적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네,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9.84% 늘었고 영업이익은 0.15%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초 시장에선 엔비디아로의 5세대 HBM 납품 지연과 TV를 비롯해 가전제품 경쟁 심화 등이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5%나 하락한 5조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크게 선방한 셈입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좋았던 배경은 뭘까요? 네,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량이 예상을 웃돌았고 메모리 부분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S25 시리즈는 국내 100만 대 판매 기록을 역대 최단 기간인 21일 만에 세웠습니다. 반도체는 파운드리와 HBM 모두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낡은 제품의 새 제품 교체를 지원하는 이구 환신 정책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지난해보다 15% 느는 등 메모리 전방 산업 수요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D램 물동량이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만큼 2분기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 중 절반가량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데 미국 정부가 46%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또 1분기와 달리 2분기에는 신제품 출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 증자 계획을 내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풀 꺾인 재계획을 내놨습니다. 일반 주주들에게 넘어가는 물량은 1조 3천억 원가량 줄이고 가격도 깎아서 발표됐고 줄어든 조달 물량은 오너 일가의 가족 회사가 깎이지 않은 비싼 가격 그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바뀐 유상증자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 3조 6천억 원이라고 예고했던 유상증자 규모를 1조 3천억 원 줄인 2조 3천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요. 사법인 증권 취득을 위한 자금이 2조 4천억 원에서 1조 6억 원으로, 시설 자금이 1조 2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신주 발행 가격은 기존 60만 5천 원에서 53만 9천 원으로 약 15% 할인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줄어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만큼은 한화 에너지와 그 관계 회사들이 제3자 배정 이중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화 에너지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오너일가 가족 회사입니다. 최근 한화 에너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한화 오션 지분을 1조 3천억 원에 매입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회사 돈을 활용한다는 의혹을 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네,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1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매출 증대와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유상증자에 대한 사과도 있었는데요. 안병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소액 주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하나오션 지분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2022년 그룹이 하나오션을 인수할 당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방산 계열사의 일체성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에이스 침대가 독성이 있는 매트리스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아우의 회사인 시몬스에 밀리면서 업계 1위를 뺏겨 무리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됐습니까? 침대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과 곰팡이, 진드기 번식을 막는 마이크로 가드 제품입니다.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에 흰색 압축 고영제가 들어있는 형태로 고영제가 기체로 승화하면서 매트리스 내부에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제품의 주요 성분인 디에틸 톨루아마이드와 클로록실레놀이 미국 환경보호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제품 포장에는 인체의 무해에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기재돼 있지만 제품을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품이 수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 교체가 필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에이스 침대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침대업계 1위 자리도 뺏긴 상황이죠. 네, 안성호 에이스 침대 대표는 안정호 시몬스 침대 대표의 형인데요. 지난해 에이스 매출은 시몬스에 밀리며 2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마저도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에이스 침대는 소파 브랜드 자코모와 에싸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던 방식을 지난해 직접 구입한 뒤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들 소파 매출도 에이스 침대 매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근소한 차이로 에이스가 시몬스를 앞섰지만 이 역시 바짝 추격당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에이스 침대의 영업이익은 662억 원, 시몬스는 527억 원으로 두 회사 간 영업이익 격차는 1년 사이 절반으로 좁혀졌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층의 고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내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일단 고용의 형태를 떠나서 고령층의 노동 자체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한국은행은 65세까지 계속 근로하는 고령층 비율이 70%에 이를 경우 향후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1.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는 향후 10년간 GDP를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고령층의 계속 근로로 이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에 미치는 영향도 컸는데요. 계속 근로 시 임금을 정년 퇴직 전 수준의 60%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 소득 공백 기간이던 60에서 64세에 월 23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179만 원이나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증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4천만 원으로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1억 1천만 원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론을 놓고 재계는 퇴직 후에 재고용을 해야 된다. 노동계는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 중에 한은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시행된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임금 근로자 수는 약 8만 명 늘었는데 청년층 임금 근로자 수는 약 11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에 신규 채용을 줄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한국은행은 유인 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업의 퇴직 후 재고용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기질은 매우 좋지 않은데요.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전국 하늘이 흐리거나 구름 많았지만 하늘은 점차 개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0도, 광주 22도로 온화하겠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의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입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다가 목요일부터는 전국 공기의 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